자, 정치 비하인드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로 열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천운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미국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요. 옆 나라죠.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건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요. 김도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큰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죠. 네. 예, 트럼프 뭐 이전에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런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또 동일한 유사한 이런 그 뭐 피격, 암살, 테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전체적으로 유사한 게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미디어를 통한 확정 편향 현상이 또 강화되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네. 원인이 어떻든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미국이든 한국 이런 국가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인종이나 성소수자, 이민 혹은 뭐 임신 중지와 관련되어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립이 극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되면 무언가 합의, 갈등을 해소하는 합의선을 찾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네.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고 사실 총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미국은 사실 내전 중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전까지요. 예, 굉장히 심한 그러한 어떤 상태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성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한국과 미국이 아주 심한 정치 양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인지 모른다. 피격을 한 이 이제 그 테러를 한 이 청년. 네, 청년이 죽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죽었는데 왜 그랬는지 원인이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밝힐 수도 없고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가 과연 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치적 문제인지 개인적 성향인지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치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이유가 나온 게 없다. 영원히 이건 아마 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걸 이 미국 대통령적 선거에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데 큰 문제. 이용을 하고 있다. 네. 미국의 대선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정치권하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잘못된 어떤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민주당이 아무리 어떤 뭐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를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보고 두 교수님의 시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표상이자 정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그 위상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부심을 품었는데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회의감이 들거든요.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정치가 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지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 유일 초강대 국가고요. 그게 뭐 하드 파워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연히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스탠다드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 그래서 이런 국가에 어떻게 보면 거구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 것도 문제고 다시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조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달리 봐지는 하나의 현상이고, 네.
뭐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일반 예상을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반화되어진 현상이고 네. 특히 2022년에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은 전체 한 19개국 조사를 했는데요. 정치 양극화 측면에서 가장 양극화되어진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그다음 2위가 미국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선거를 앞두고 보통 남자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군대 때 뭐 축구, 네. 공 찼던 이야기하고 또 정치 이야기인데 그러면 각각의 뭐 가지고 있는 의견의 차이에 따라서 뭐 조금 이렇게 큰 소리 나오고 하는 정도였지.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보면 저는 또 놀랬던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만약에 네. 당신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과 관련돼서 하면은 이전에는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부산에서 방송하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신부가 고향이 어디냐 뭐 광주다 아니면 호남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반대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호남 출신이라 고향이 호남이라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 정치적 지향점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럴 때 만약에 뭐 신부라 혹은 신랑이나 이런 쪽에서 정반대 진영의 정당 지지자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당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네네. 60%가 반대한다고. 와, 합니다. 진짜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대화를 하고 조금 뭐 격분해서 좀 큰 소리 나오고 하고 뒤에 나중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게 많은 국가들이 일반화되어졌지만도 우리나라가 좀 더 심화되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 미래의 문제냐,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 정치 엘리트, 아니면 시민 자체의 문제냐에 대해서 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네.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 양극화가 거의 병적인 단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반대 진영을 혐오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정치 갈등을 해소하기가 거의 힘들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도 어렵지만은도 정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정치적 본질이라는 것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난무하고 또 하나 조금 어떻게 보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선거제도, 정치 제도를 좀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위가 대한민국하고 미국인데 네. 이 선거제도의 특징이 뭐냐니까 단순 다수제에서 성자 독식주의입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이긴 진영이 다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유럽 같은 경우는 성자 독식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생결단식으로 선거에서 어떤 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 그다음에 정권을 내어줬다 해서 완전히 어떤 그 자기들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미국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 이래 되면은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앞에 문재인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을 때에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거의 다 그냥 다 후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성자 독식주의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원인을 조금 다른 데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으세요?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네.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화와 타협도 있지만 결국은 갈등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더 민주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안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우리나라 의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측면이 좀 많이 있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의회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의회 독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단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분단이라는 측면도 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이용을 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분단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남과 북으로.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심해지지 않느냐. 그럼 미국은 왜 그러냐? 미국도 사실은 다문화 국가지 않습니까?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백인들이 과거에는 흑인들에 대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층이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든 미국이든 문제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실 정치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할 텐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이번엔 이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의 선행이죠. 네. 연장선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선거를 앞두고 그게 이제 물론 당내 대표를 선출하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요 갈등도 나타나고 또 좌우도 나타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조합보다는 갈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요. 지금 문제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또 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 심한 상처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네. 온갖 비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뭐 주먹다짐까지 지지자들 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한동훈과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3파전인데 한동훈이 원래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거의 90% 정도 90% 이상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뭐 전당대회 효과인데 우리가 이제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면은 이후에 지지율이 뭐 단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효과 우리가 그걸 볼 전당대회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전당대회에 특정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또 뭐 다르게 번역되어 나오는 꽃가루 효과처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전당대회 효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공화당이 밀워키해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국민들 전체 관심이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도전자 그러니까 지금은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관례입니다. 한 달 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네. 만약에 전당대회 효과하면은 국민의힘의 7월 23일 전당대회 하면은 24, 25, 26 이렇게 뭐 일주일간 정도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정당 지지율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질문하신 대로 전당대회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난무하다. 예, 보시는 것처럼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이름하여 전당이 아니고 뭐 요즘 뭐 조로 뭐 분당대회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미래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보수의 품격이나 절제 호강은 여당의 비전이나 혹은 미래의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집안 싸움이지 않습니까? 과거 이야기고 잘못을 들추고 이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짜증스럽고
미래를 전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네. 국민의힘 뭐 나중에 또 뭐 민주당도 이야기 되겠지만은 또 전당대회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이런 의미 자체를 찾아보기 좀 힘들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품격과 미래 비전이 없다, 이런 평이 두 분께 있었고요. 이번엔 그 시선 그대로 민주당을 바라볼게요. 민주당은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을 할 것 같아 보이죠. 어대 명 분위기가 완연한데 시끄러운 국민의힘과 이 뻔해 보이는 민주당, 분명히 대비가 되긴 합니다. 둘 다 바람직한 것 같진 않은데 한쪽을 고른다면 어느 쪽 상황이 더 낫겠습니까? 김 교수님, 밸런스 게임 같은 것 같은데 어디가 나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한쪽을 네. 하라. 아까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일극체제해서 지금 3명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는 이제 대통령 대선 선거를 있죠.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도층에 누가 많이 다가가느냐, 국민의 소리에 다가가느냐는데 지금은 어쨌든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들, 권리 당원들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간격이 너무 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전 대표와 네. 김두관, 김지수,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이 간격이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권리당원,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이런 뭐 담론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중도층에 누가 많이 다가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일극 체제는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선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교수님. 예,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대표를 뽑는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보기는 좀 싫지만 서로 나와서 영호상박하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주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어대명 네.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올바르지 않은 행태가 아닌가. 지금 사실은 저도 김두관 의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왜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김두관 저 후보가 저는 꽤 괜찮게 봤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죠? 그 경남도지사 할 때라든지 근데 보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이지만 그래도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재명만 이렇게 목을 매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목을 매는, 이건 정말 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뭐 그냥 한동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을 또는 당원들의 선택을 바르고 있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행태에 훨씬 더 가깝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제왕적인 당 대표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허수아비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지금 몰리는 그런 당 어떤 당원들의 그런 표심은 절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저는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죠. 네. 자, 내일이 해병대 최수군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책임 규명도 그렇고요. 수사 외압 의혹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의혹만 무성합니다. 이게 1년을 끌 일인가 싶은데 갑갑하비가 그지없습니다. 두 분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일인가에 대한 책임 규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여기다 뭐 수사 외압 관련되어진 인물들이 뭐 요즘 왜 그렇게 VIP가 많이 나옵니까? VIP가 백화점만 뭐 보는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 VIP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관련된 자들의 죄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신 것처럼
이게 또 두 사건이 연결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지는 그 유죄까지 판결받았던 이종호 대표가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 그 구명 로비했던 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뭐랄까요? 하나의 정권이 붕괴되어질 때 우리가 제국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고 뭐 몽골 제국도 그렇고 모든 제국도 무너질 때 외부의 침략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갈등, 내부의 붕괴에서 무너졌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전에 그 박근혜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대통령이었던 MB 그 관련 때 그 운동할 때에도 뭐 BBK 주가 조작 뭐 최순실 이런 거 나왔지만도 결국은 뒤에 다 사실인 걸 밝혀졌거든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밝혀지고 네. 또 뭐 옛날에 뭐 친박 진박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무너지고 내부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임기해봐야 지금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복잡한 문제다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잘못했으면은 처벌 받으면 그만입니다. 끝이야지. 이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고 결국은 드러날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대통령실의 그 대응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응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이 교수님.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임규명, 진상규명이라는 용어가 너무 난발되고 있다. 지금 특히 이제 특검법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러면은 사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데 이걸 계속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으로 가자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정쟁화를 자꾸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책임규명,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모전을 펼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내용들인데 이걸 자꾸 정쟁화를 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규명, 진상규명 지금 뭐가 또 있었냐 하면은 그 지하도 침수 작년에 침수 그것도 진상규명해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이 잠긴 거 그게 끝입니다. 그게 대응이 제대로 못된 거 그런 건데 이걸 또 책임규명을 하자, 진상규명을 하자. 이태원 참사 책임규명, 진상규명을 하자. 모든 게 나오면은 특검법이다 책임규명, 진상규명만 밝히고 있어. 그렇게만 가자고 하면은 이건 정말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책임규명, 진상규명 안 해야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접근이 잘못됐다. 사법부에서 하는 그걸 일단 지켜보면서 그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때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50이나 60처럼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게 정말 잘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는 그때도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너무 현실적인 시점에서 온갖 루머를 가지고 다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 문제가 있다. 아까 저 백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묻혀버리는 거죠. 사실이 아니었는데 국민들은 사실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정치 공작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는데 매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민생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민생은 놔두고 이미 지금 최상병 이 사건만 가지고 계속 지금 1년 넘게 이러고 있다. 이건 소모적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최상병 문제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있죠.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나 지금 특검법 안 하더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사법부에 맡겨놓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이성수 교수님, 김도경 교수님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